안녕하세요. 이현훈 교수의 경제포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김창익 작가이십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간단히 본인 소개 좀 네, 부탁드립니다. 경제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고 있는 김창희 작가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비트코인 관련된 비트코인 시대 그리고 빅테크의 어떤 패권에 대한 영향력을 이제 집중 조명한 빅테크 자본주의라는 책을 쓰고 그 구독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창익 작가님이 최근에 출연하신 머니인사이드, 발란트 투자 등등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머니인사이드에서는 무려 100만 명 이상 보셨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네네. 대단한 기록을 세우셨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서 그냥 그대로 반복하기보다는 저랑 좀 토론하고 질문에 답하시는 네네. 방식으로 해서 네. 독자님들이 균형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최근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케빈 워시라고 하는 분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하면서 금이라든가 은과 같은 귀금속 가격이 폭락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도 상당히 많이 폭락을 했다가 좀 일부 또 회복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는 있는데 비트코인만은 네.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생각나는 대로 일단 정리를 해보면 그 케빈 워시라는 분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 일단은 매파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그건 저는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물이다. 최근에 그 발언과 그리고 연준 이사로 활동할 때 그 금융위기 당시에 그분이 최연소 연준 이사로 활동하셨을 당시에 그 여러 가지 논문이라거나 이제 발언했던 걸 종합해 보면 시장에서는 이분이 양적 완화, 금리 인하의 부정적인 매파라고 판단이 드니까 그렇다면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으로 갈 거다라고 시장이 판단해서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들이 일단 달러 표시 자산들이 이제 대폭 하락을 했었고 반면에 트럼프가 추진하려고 하는 무제한 양적 완화라든지 금리 인하, 경기 상황과 그 연동되지 않는 어떤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니까 그 달러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 회복되고 해서 금, 은이 떨어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떨어진 거는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려면 유동성이 확대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가 사라지니까 이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모든 자산이 떨어지는 뭐 알파부터 제트까지 다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됐었는데 시장이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뭐 대체로 동의하는 바인데 무엇보다도 시장이 좀 오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떨어지지만 다시 또 회복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예외적으로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비트코인은 금값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또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까지도 했는데 현재까지 상황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값이 이번에 그 10% 이상 연일 이틀 정도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었어요. 원화로 하면은 그 1억 1천만 원 정도에서 1억 한 1,600만 원, 뭐 70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조금 반등을 하다가 어제 AI 주식이라거나 여러 가지 이제 IT 주식이 떨어지니까 위험자산 선호도가 또 줄어서 오늘 보니까 폭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특별한 어떤 모멘텀이 없으면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네. 긍정적이고 투자 대상으로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네. 그에 대한 말씀은 이제 나중에 다시 네네네. 한번 가격 전망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큰 그림을 김창희 작가님 그야말로 스토리텔러로서 정말 잘 그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그 미중 패권 전쟁의 관점에서 이제 금, 은과 비트코인 시장을 바라보면은 중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달러에서 벗어나는 방편으로 이제 유사근본이제라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반대로 중국의 유사근본이제를 무력화시키는 방편 또는 이제 달러 패권을 지키는 방편으로 디지털 골드 스탠다드인 이제 비트코인 스탠다드 준비금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현물 근본이제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근본이제가 충돌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이 싸움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금은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이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중국은 달러 패권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국면을 봤거든요. 그 금융위기 이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2022년 직후에 이제 그 스위프트망에서 배제되면서 그 푸틴의 3천억 달러의 자금이 이제 동결이 된 상황을 봤으니까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의 자산을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는 게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국채만 1조 달러 이상을 들고 있었는데 그러면 1조 달러 이상의 국채가 동결될 경우에는 1조 달러가 공중분해되는 상황이니까 중국은 러시아나 베네수엘라, 이란 등의 미국이 스위프트망을 가지고 이제 정치로 무기로 삼는 것을 봤을 때 달러 자산을 일단 팔아서 비달러 자산으로 갖고 가져야 된다라는 이제 욕구가 있었고 본인들의 위안화를 그러면 국제결제화폐로 어떻게 만들 거냐를 상당히 고민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위안화를 국제화할 때 가장 중요한 유용한 지렛대는 석유인데 중국이 하루에 1,500만 배럴을 수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펙 국가에서 이제 대부분 수입하고 나머지를 러시아나 베네수엘라, 이란 같은 이제 그 반미 국가들에서 수입을 해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략 한 30%, 40% 정도를 수입하고요. 나머지 오펙 국가들과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러시아라든지 그 반미 국가들한테 수입을 해요.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위안화로 결제를 못 해요. 중국은 1,500만 배럴을 매일 사는데도. 그러면은 1,500만 배럴을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일 달러로 환전하는데 3, 4% 정도의 송금 환전 수수료를 써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중국은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와 위안화 석유 결제를 추진함으로써 이제 위안화 국제화의 어떤 단초를 마련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진타오 때부터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후진타오 때만 해도 미국 눈치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시진핑 때는 본격적으로 그걸 추진했어요. 그래서 그 2023년인가 그 리야드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만나서 석유의 위안화 결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걸로 언론에서는 보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비율을 위안화 석유 결제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위안화 석유 결제를 2025년까지는 그 미국과의 밀약 때문에 못했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 밀약은 이제 계약이 50년 종료가 된 상황인데 만기가 돼서 지금도 내놓고 위안화 석유 결제를 하긴 좀 힘들죠. 왜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안보 우산이 돼주고 있는데 아무리 지금 미국이 석유를 사주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 석유 결제를 추진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페트로달러 밀약이 지금 이제 끝나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중동이나 그 유럽에서 이제 그 국방비를 줄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군사를 이제 어느 정도 줄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상당히 좋은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걸 추진하는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하고 싶어도 미국 때문에 못하니까 명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주요 고객이니까 이제 요구를 안 들어줄 수는 없고 근데 위안화 석유 결제 내가 하고 싶은데 사실은 나도 하고 싶어. 근데 미국 눈치 보느라 솔직히 못하겠어. 하지만 그 얘기는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위안화 받았을 때 그걸 어디다가 쓸 수 있는 거야. 투자도 못하고 뭐 그 돈을 쓸 수 있는 국제결제 화폐가 아니니까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막대한 오일 위안화를 만약에 축적한다고 하면 그걸 금고에 넣어놓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지는 걸 감수해야 되니까 그렇게 결제하기가 쉽지 않죠. 시진핑이 이제 고민하다가 좋은 방법을 이제 사회과학원이나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부주석이란 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짜낸 게 그렇다면 상하이 원유 선물 시장에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선물로 석유를 중국에 팔면 그 결제 대금을 상하이 금 현물 시장에서 동시에 금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위안화로 지급한 게 아니라 금으로 지급한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금으로 석유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위안화를 지불했는데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준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거를 태환을 뭐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상하이 현물시장에 가서 위안화 선물 결제 대금을 금으로 바로 동시에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그거를 내가 안 바꿀 이유가 없으니까 그 빈살만 입장에서는 그냥 위안화로 석유를 파는 거죠. 100%다 바꾸고 또 뿐만 아니라 실제 또 사우디도 또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도 많을 테니까 네네네. 그 수입 상품에 대한 결제는 뭐 위안화로 또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일부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원유 선물과 금 현물을 결합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실상 오펙의 석유를 중국은 지금 금 현물로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하이 현물 금 시장에 이제 금의 수요가 폭증하니까 또 이제 중앙은행에서 준비금 금 수요도 늘어나니까
중국으로 유입되는 금의 현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면서 런던과 뉴욕에 있는 금을 사서 상하이 시장에 파는 이제 투기꾼들이 또 차익 거래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이 되면서 금값이 폭락을 했는데 그게 케빈 워시 책임이냐 아니면 도리어 중국의 이러한 또 금 투기꾼들이 대거 매도 물량을 내놔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해석도 하더라고요. 뭐 연동되지 않을까 싶어요. 케빈 워시가 이제 달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이제 그 긍정적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탈달러의 어떤 위험에 대한 회피로 금을 산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는 이제 해칭을 해야 되니까 그걸 대비를 해야 되니까 금을 내다 팔고 또 선물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 또 이제 매도 압력은 늘어나는 거고 이런 시장의 어떤 그 구조적인 그 메커니즘이 작용해서 떨어질 때는 큰 폭으로 떨어지고 또 올라갈 때는 또 큰 폭으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지금 것 같아요. 말씀이 이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앞으로도 중국은 계속 금을 더 사 모을 거고 네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개인이라든가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의 입장에 생각하면 더더욱 금 매집을 더 많이 늘리려고 할 거고 그러면 금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금 가격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미국의 입장에 생각하면 이것을 그냥 좌시할 수는 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할 텐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금 가격이 어떻게 될지 또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금 가격은 지금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그리고 뭐 이제 서방 세계에서도 미국의 재정 상태 그리고 채권을 상환할 거라고 하는 그 신뢰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이건 다른 나라건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고 예전의 어떤 국제 질서라거나 신뢰도 같은 거는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이 되니까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 재정과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금을 사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구조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뭐 금방 뭐 예전과는 다르게 신뢰도가 높아져서 금을 사지 않는 상황이 도래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탈달러를 추구하는 반미 국가들은 계속 금을 사 모을 거고 중앙은행들을 중심으로. 그럼 또 개인들도 그걸 보니까 내가 이거 달러 가지고 있다가는 안 되겠는데 국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는데 미국 주식도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미국 자산을 팔고 금 같은 현물로 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뚜렷해지고 있고 실제로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움직임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고 언론에 보도됐던 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미국은 디지털 그 달러 패권을 장악해서 중국의 그러한 탈달러 전략과 이제 그 달러에 대응하려고 하는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달러의 신뢰도를 다시 올리고 또 동시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브릭스 체제를 중심으로 한 그 경제 블록이 제3의 화폐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도 무력화시키려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크립토나 블록체인이라는 디지털 결제망을 이제 미국이 선점하려고 하는 전략을 펼치는 거고 그렇다면 미국은 일단 1차적으로는 디지털 결제망을 선점하겠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라고 보면 금 준비금의 재평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는 방법으로 나는 이제 헤게모니를 옮기겠다라는 거니까 미국의 전략대로만 보면은 금 준비금을 파는 순간 미국이 금 준비금이라는 제도를 이제 포기 선언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닉슨 쇼크 때 이제 금태환이 중지된 그냥 그 금속으로서의 금으로 이제 지위를 격화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다고 보면은 금의 가치는 미국이 의도한 대로라면 장기적으로는 떨어지겠지만 사실은 닉슨 쇼크 때도 그냥 누런 금속으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반대로 달러 가치가 생각보다 더 폭락하고 현물 자산인 이제 전통적인 역사적으로 5천 년 동안 화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오히려 금이 다시금 화폐의 자리로 돌아가는 반작용이 일어났으니까 그런 전략을 미국이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금 준비금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달러의 가치는 엄청나게 폭락하고 금의 가격은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 일시적으로 연출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매수세와 미국의 매도세가 합쳐져서 금 가격은 예기치 않게 일시적으로 폭등할 거다. 닉슨 쇼크 이후에 10년 동안 발생했던 역사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미국이 그 역사를 학습해 놨기 때문에 그 기간이 예전만큼 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은 뭐 미국이
금을 팔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네. 일단 포트럭스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 이제 분산해서 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금을 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은 일단 금값이 계속 올라가도록 좀 유도하거나 방조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의 일부를 시장에 방출을 해서 그걸 팔아서 현금을 좀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 그야말로 세금을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이제 비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적어도 지금 당장 할 건 아니니까 당분간은 금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는 거고 그렇지만 만약에 미국이 이제 금을 방출하기 시작하면 궁극적으로는 금값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일단 방출하겠다 하면 그때부터 떨어질 거고 비트코인은 그때부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걸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하지 않을까. 난 지금부터 금 팔 거야. 그걸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금값이 막 떨어지니까 자기들 팔 때도 더 싸게 팔 수밖에 없고 지금부터 비트코인 살 거야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부터 막 엄청나게 올라갈 테니까 이 두 가지를 그야말로 굉장히 은밀하게 하지 않을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내가 직접 포트넉스 가가지고 금이 얼마인지 좀 네네네. 확인 좀 해보자. 네네.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본인들 다 확인해놓고 있는데 다만 알려주지만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은 그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일론 머스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에서 이제 기자들한테 말했어요. 그 포트록스 금 없는 것 같을 때 한번 감사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근거를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잖아요. 그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이만큼인데 그것을 충당할 만큼 충분히 금이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감사 목적으로, 그러니까 현황 파악의 목적으로 이제. 아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준비해서 그래서 단계적으로 요 정도 시점에 가서 서서히 금을 좀 팔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매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 매입을 뭐 100만 개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미 지지난해도 사실은 그 발의를 했는데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사실 뭐 완전히 텍스 뉴트럴하게 하는 거는 굳이 뭐 상원 그런 비트코인 뭐 비축 법안을 통과하지 않아도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래저래 그냥 뭐 내가 갖고 있는 금을 일부 팔아서 비트코인을 바꾼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저는 현실적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투트랙 전략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그거는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저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포트럭스 금고 문을 열어보자고 한 거는 세상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는 금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그 8,000톤은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장부상으로는 정확히 8,133톤이 이제 기록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있다면은 그동안의 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폭등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왜냐면은 닉슨 쇼크 이후에 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누런 금속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금 가격 폭등을 미국은 선물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억눌러 왔잖아요. 이건 정설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선물 시장에서 그 금 가격을 그렇게 억눌러 온 거를 지난 한 50년간은 성공했었어요. 그 일시적으로 이 팬데믹 때라거나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거는 시장 가격에 비춰보면 아직도 금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요. 시장 가격에 비해서는. 그러면 미국은 선물 시장을 통해서 금 가격을 누르는데 성공해 왔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물 시장에서 금 가격을 눌렀다는 얘기는 현물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선물 시장에서도 어쨌거나 최종적으로는 현물 인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청산을 할 때는. 그러면 지난 50년간 종이 선물로 아무리 눌러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물 양도 없이는 이렇게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지난 50년간 미국은 현물 시장을 통해서 금을 어마어마하게 방출했다. 하지만 장부에는 그걸 기록하지 않았다. 그게 가능할까요? 방출했는데 장부에는 기록을 안 한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하죠, 그게? 장부와 현실은 다른 거니까. 미국은 그거를 다르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으면 뭐 아니요. 장부와 실제 그 갖고 있는 게 다를 수도 있는데 네.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것도 정권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네. 그것을 계속 그렇게 그거는 땅의 그러한 패권을 지키는 거는 정권을 초월하는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닉슨 쇼크 직전에 1960년대 말에 그 금풀이라는 걸 운영했거든요. 미국하고 유럽 7개국이 합쳐서 이제 8개국이. 네. 근데 금풀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이거 뭔가 달러 못 믿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만연하니까 달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반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는 온스당 35달러 묶고는 그 정치적인 가격이 그러니까 약속 가격을 초월해서 금의 가격이 막 50달러, 60달러 폭등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닉슨 행정부가 영국, 독일 같은 이제 그 우방국들에게 금을 객출을 시켰어요. 공동정산을 만든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영국과 독일도 이미 달러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막아야 되는 공동의 운명체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5천억 달러, 독일이 3천억 달러 등등을 객출해서 금풀을 만들어서 금의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런던 시장에서 금을 팔았거든요. 그때도 막대한 양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그걸 보니까 이거 우리가 왜 지금 그 우리 금을 팔아서 미국 좋은 일을 하지? 그러면서 이제 드골 대통령이 그 우리 금고에 있는 금 우리가 가져갈게. 우린 금풀에서 이제 이탈할 거야라고 하면서 닉슨이 더 이상 금풀이 유지가 되기 힘들다고 하니까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은 게 금태환 중지선언이었죠. 아, 우리는 앞으로 그러면 금을 내다 파는 것도 이제 어려우니까 그러면 금으로 못 바꿔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금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아예 금본위제라는 거를 이탈시켜서 금을 똥값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의도치 않게 금값이 올라갔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도 금 가격이 20배가 폭등했다가 다시 떨어진 상태로 지난 50년간 상당 부분 억눌려 왔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현물 시장에서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1971년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이제 금과 달러의 태환을 중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바로 그러면 미국 달러 본위제, 그러니까 달러 본위제라는 것이 이제 미국 달러만 금과의 태환을 이제 보장하고 나머지 이제 통화들은 달러와의 이제 일정한 교환비율을 정한 그러한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제 금환 본위제도예요. 그 전에 이제 금 본위제도인데, 그게 그러면 그때 바로 무너졌느냐? 아니에요. 다시 또 모여가지고 두 번이나 다시 또, 그래, 그러면 앞으로 온스당 35달러가 아니라 10달러까지 올리고 뭐 이렇게 자꾸 좀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안 돼가지고 제 기억에는 73년인가 이때 이제 그 브레튼 우드 체제가 이제 무너졌는데, 네네. 그러면서 계속 그 금 가격 자체가 공식적인 그 태환 비율에서도 이미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 금값을 떨어뜨리려고 의도를 했다. 그것은 좀 저는 좀 동의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을 금 하는데,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니까 금의 수요가 폭증하니까 이제는 이 전략이 유효하지 않다 싶으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브레튼 우드 체제 그 금태환 중단 선언을 한 다음에도 뭐 킹스턴 체제다 스미소니안 체제다 그렇죠. 뭐다 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금태환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 안간힘을 썼었죠. 하지만 그 텐션을 결국 못 견디고 이제 금태환 중단 선언을 하면서 이제는 금은 시장 가격으로 수렴하고 달러도 시장 가격으로 낮출 거다라는 건데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금 가격이 폭등하고 이제 금 가격이 폭등하니까 이제 물가가 오르고 오일 쇼크하고 겹치면서 또 이제 금 가격은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폴 볼커가 그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려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금 가격이 폭락을 했었는데 그 1970 이제 2, 3년 이후에 거의 10년간은 금 가격이 20배 이상 올랐어요. 네. 그거를 금리 인상과 그 ETF, 금 ETF가 2014년에 선물 ETF랑 이제 현물 ETF 시장이 승인되면서 그때부터 ETF 시장을 통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금 가격을 억눌러 왔는데 그 억누르는 게 유효했다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일정 양씩을 계속 현물로 매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지금 금 가격은 이 가격이 될 수가 없다. 만약에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금 가격이 이렇게 지금 시장 가격보다 평가 절하되어 있는 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과거 이야기하고 앞으로 미래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도대체 왜 케빈 워시인 거예요? 그 케빈 워시가 매파라는 거는 시장의 오해였으니까 트럼프가 판단할 때는 본인이 하려고 하는 정책에 워시가 다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케빈 헤스잇이 월가의 입장에서 보면 달갑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교적인 용어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하잖아요. 외교관을 지명했을 때 상대국에서 이 인물은 달갑지 않다라고 하면 파견을 못하는 외교 관례가 있는데 미국의 백악관과 월가 사이에는 그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는 그 절차가 암묵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트럼프가 작년에 차기 연준 의장으로 사실상 지명했을 때 월가가 채권을 투매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채권 발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월가가 자기에게 케빈 헤스잇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는 의사표명을 한 걸로 판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그 채권 시장의 눈치를 보는, 그러니까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월가 제미 다이먼의 눈치를 보는 어떤 제스처로
케빈 헤스잇은 일단은 철회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일부 이제 유튜브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러면 왜 워시드였냐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월가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없는 인물이었다. 두 번째는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트럼프는 판단했다. 반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케빈 워시가 트럼프의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에 반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동성 축소가 있을 거라는 우려에 의해서 그 자산 시장이 폭락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만약에 그 시장의 우려대로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인물을 앉혔다라는 것은 트럼프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트럼프보다 똑똑하다고 자만하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보관 없이 또는 정말 그 반대되는 인물을 앉혀서 본인의 정책을 포기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과연 옳은가를 시장이 한번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워시는 그동안의 발언을 쭉 종합해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워시는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부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을 때에는 금리 인하에 우호적입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의 금융 비용을 낮춰줘서 K자 형태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워시는 일관되게 그 양적 완화가 양극화를 심화시켜서 서민들의 금융 비용을 높이고 삶을 퍽퍽하게 만든다라는 걱정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케빈 워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AI와 휴머노드를 통해서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형성이 되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서민들의 금융 비용을 낮춰주자는 게 그 워시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금리를 인하라고 했을 때 제네시스 플랜 같은 걸 통해서 AI의 어떤 그 생산성의 향상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케빈 워시는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측면이 강하고요. 하지만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워시는 연준이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사표를 던졌던 거예요. 금융위기 이후에. 왜냐하면 연준이 왜 물가 안정시키는 본연의 목적 이외에 금융이라는 특정 산업을 왜 세금으로 살려주는 거냐. 그리고 MBS라는 그 부동산 자산 유동화 증권을 자산으로 매입해서 왜 부동산 시장을 살리냐, 특정 산업을. 그리고 ESG 같은 금융 규제를 만들어서 왜 특정 산업을 육성하냐라는 거였어요. 이게 전부 다 민주당이 원했던 포맷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자산 시장을 형성해서 ESG 경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들의 신용도를 낮추고 금융 비용을 높여주는, 그러므로 해서 풍력이라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은 민주당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워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연준이 민주당의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보조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때 처음에는 이제 케빈 헤시잇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정말 금리를 정말 대폭적으로 낮춰줄 거고 그것을 기대했는데 막상 시장의 반응을 보니까 국채금리 막 튀어오르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구나 해서 시장에서 좀 덜 저항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상원도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인준까지 받아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케빈 워시인데 케빈 워시가 금리 인하에 지난해부터 여러 인터뷰라든가 뭐 신문 기고를 통해서도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AI 혁명이 지금 엄청나게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걱정은 없다 하니까 금리 낮추겠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그러면 양적 긴축으로 할 거 아니냐. 그동안 계속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서 QE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실제 벤 버넌키 연준 의장 때에 최연소 연준 위원이 됐었잖아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으면서 막 양적 완화를 1차, 2차 막 하면서 1차에는 그래도 동의했는데 2차에 가서 이제 더 이상 동의 못한다 해서 이제 나왔는데 다시 코로나 터지면서 또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실제 이제 시장에 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이제 국채, 주로 장기 국채를 매입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MBS라고 하는 부동산 담보 채권을 이제 그것도 이제 장기잖아요. 그런 장기 채권을 이제 계속 매입을 해서 장기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실질적으로 연준이 개입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버린 것은 잘못됐다. 이제 그것이 이제 사회적 양극화도 심화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금리 낮추는 건 알겠는데 양적 긴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 정도 있을 거냐 반대로 또 양적 완화를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해서 또 할 거냐 그러니까 물론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할 텐데
김 작가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눈에 볼 때는 그 워시가 본인의 정책을 펼치는데 부합한다고 본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기능을 이제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축소해야 된다. 그게 기능 축소를 말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시스템을 그 워시가 말하는 대로 전환시키려면 지금 MBS라는 자산도 팔아야 되고 국채 양적 완화도 더 이상 확대하지는 않을 거니까 최소한. 그렇다면은 정치적으로 세금을 썼던 그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걸 대폭 축소하니까 일단은 워시는 기본적으로 연준의 기능을 대부분은 재무부에 넘겨주고 연준은 통화정책, 금리정책을 통해서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통화정책까지도 재무부가 백악관이 통제하려고 하는 트럼프의 정책에 100% 부합하는 이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요. 워시는 그러면 긴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자산을 매입해서 양적 완화를 지금 대폭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뭐 무제한 양적 완화를 원하고 있을 텐데 뭐 1조 달러, 2조 달러 이상의 국채를 매입하는 그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을 텐데 최소한 거기에는 부합하지 않죠. 그럼 트럼프는 바보냐? 금리 인하만으로 그러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유동성 확대를 달성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연준이 양적 완화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재무부가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재무부가 어떻게 양적 완화를 할 거냐라는 거는 통화안정기금을 통해서 재무부가 그 바이백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에 더해서 연준의 통화안정기금, 그러니까 그 환율안정기금에 대폭 재원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키우냐면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금의 장부 재평가를 통해서. 다시 이제 얘기로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금의 재평가와 비트코인의 순환매를 통해서 내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를 해결해야 그 문제가 일단락이 될까요? 글쎄요, 뭐 금의 가치를 이제 재평가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이 금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근데 아까 미국이 과연 8천 톤 갖고 있을 거냐 아니면 그거보다 못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글쎄요, 뭐 극히 뭐 일부 팔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8천 톤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1조 달러거든요. 네. 100만 개를 살려면 1000억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아. 10만 달러라고 보면은 네네. 그 10만 달러가 안 되지만 10만 네네. 달러라고 봐도 1000억 달러예요. 예. 현재 금은 장부상 가치로는 1조 달러입니다. 장부상으로 1조 달러라고. 네네, 장부상. 그러면 그게 장부상 가격이 한 온스당 한 42달러인가 정도. 그 현재 시가로 죄송합니다. 한 10분의 1 정도만 팔면 되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장부상 가격을 시가로 이제 재평가를 하면은 금을 10분의 1만 팔아도 비트코인 100만 개 비축 전략은 유효해요. 그러면 네. 1000억 달러만 쓰면 되니까. 네. 그러면 내가 100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사서 그게 10배 오르면 1조 달러잖아요. 그럼 그게 20년 뒤, 트럼프는 지금 20년 동안 보유하고 안 팔겠다는 거니까. 그럼 20년 후에 내가 1조 달러의 재원을 마련해서 그럼 그때쯤 되면은 그 미국의 부채가 60조 달러 이상 될 텐데. 그러면 내가 1조 달러를 내가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그 5%도 안 되는 걸 팔아서 내가 부채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비트코인 가격이 최소한 10배 이상 이렇게 오르면 네. 뭐 1000억 달러만큼에 1조 샀는데 달러가 이제 1조 달러가 되는 거고 네. 그거보다 뭐 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100배가 돼야 10조 달러인데 그럼 그때는 20년 뒤에는 부채는 지금의 서너 배가 됐을 거고. 물론 그렇긴 한데 일단 저는 그렇게 전략 자산으로 이제 비축을 하면 그게 물론 뭐 전체를 다 갚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그게 버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한 가지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달러 패권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 부채가 늘어나도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정도가 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제 전 그런 생각을 좀 하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생각에 동의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40조 달러라고 이제 미국 국채 1년 이자까지 합쳐 40조 달러라고 보면요. 그 중에 5%는 2조 달러는 최소한 내가 준비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믿고선 그래도 5% 정도는 준비금이 있으니까 내가 국채를 살게라고 해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금의 재평가와 비트코인의 순환매를 통해서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은 최소한 2조 달러 이상 재원을 마련해야 돼요. 그러면은 금의 재평가가 지금 1조 달러고 그 1000억을 내가 비트코인 사가지고 20년 뒤에 1조 달러라고 하면은 그거는 비트코인 비축 전략이라는 걸 세웠을 때 부채 문제를 희석시키겠다라는 트럼프의 전략에 안 맞거든요. 트럼프는 그러면 안 맞는다라는 전제로 다시 추론을 해보면 그럼 도대체 금의 재평가를 통해서 재원을 어느 정도 마련해야 트럼프가 원하는 상황이 될 건가를 보면 저는 최소한 금의 재평가를 통해서 2조 달러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2조 달러 정도는 금의 재평가를 통해서 마련하고 그 중에 5%인 1000억 달러로 비트코인을 샀을 때 비트코인이 10배가 되면 1조 달러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재평가와 비트코인 순환매로 3조 달러 이상은 마련해야 금의 준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지. 내가 이걸 가지고 금이 현재 시가로 환산해서 1조 달러고 1,000억 달러 사가지고 1조 달러 정도 재원 마련했다. 근데 그 말씀은 금값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네요.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 금값이 지금의 최소한 2배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약간 의견이 달랐던 것은 과연 미국이 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겠냐. 네. 현재 우리가 알고 뭐 8,000톤 정도도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만약 그렇다면 저는 금값이 제로라고 올라가도 생각합니다. 그런 그 장부상 뭐 재평가를 해도 그 기대한 만큼 금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이 금을 판다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를 따져보면은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는 금을 판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럼 금고를 따서 내가 현물금이 있어야 금을 팔 수 있지 않아라고 생각하죠. 근데 미국이 금을 파는 방법은 사실은 현물금이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다. 빌 게이츠한테 가서 금을 사주세요라고 하면 빌 게이츠는 현물금을 내 금고에 옮겨주세요라고 하겠죠. 네, 그러면 금이 있어야 되죠. 현물금이 있어야 되죠. 근데 미국이 지금 금의 재평가를 통해서 달러를 2조 달러를 찍어내겠다는 얘기는 연준과 재무부 간의 거래예요. 그럼 연준과 재무부 간의 거래는 회계 장부의 정리예요. 그러면 포트녹스에 금이 있건 없건 지금 연준과 재무부 간에는 금을 8,000톤을 거래를 했던 거고 과거 50년 전에 지금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장부상에는 그게 42달러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금준비법이라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법상으로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비상경제 조치가 필요하긴 해요. 없어도 되지만. 그러면 그 트럼프가 금을 재평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을 동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거래를. 민간의 거래를 동결시키고 연준과 재무부 간에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워시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간의 거래죠. 그러면 워시와 스콧 베센트는 그 드러켄밀러 사단의 선후배 관계니까 그러면 둘이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워시 지금 네 장부상에 우리 금이 얼마로 돼 있어? 42달러입니다. 그럼 지금 시가는 얼마야? 10,000달러입니다. 그럼 그거 시가로 조정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말로 10,000달러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2달러가 10,000달러가 되니까 200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연준의 장부상에는 그럼 자산이 2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 차변에 있는 부채가 200배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장부가 정리가 되죠. 부채가 200배가 되는 거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달러를 2조 달러 찍어서 재무부에 트럭으로 날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부채가 200배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과정에서 포트녹스 금고에 있는 금은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그건 뭐 네네. 회계 정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지금 독일이나 영국이나 저한테 금을 팔겠다고 하면은 현물금을 보여줘야 되지만 재무부와 연준 간의 금의 재평가를 통한 거래는 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시 그러면 이제 양적 완화 얘기를 더 해보죠. 양적 완화를 굳이 연준이 할 필요 없이 이제 네네. 재무부가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금의 재평가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그러니까 있는지 설명을 지금 해주시죠.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려면은 지금 1934년에 그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시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준비법이라는 거를 특별법을 만들었거든요. 네. 이 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연준이 금의 재평가를 통해서 재무부에 28억 달러인가를 찍어줬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계좌이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계좌이체를 어떤 계좌로 해주냐면은 일반 계정인 TJ 계좌로 안 해줘요. 그거를 특별 계좌인 환율 안정기금 계좌. 그러니까 Exchange Rate Safety인가 그 ESF라는 그 계좌로 이체를 해줘요. 그러면 그 특별 계좌는 행정부의 재량껏 쓸 수 있어요. TJ 계좌에 있는 돈을 쓰려면은 의회가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라고 해서 항목을 다 정해줘야 되거든요. 지출 항목을. 근데 그 특별 회계인 환율 안정기금으로 돈을 입금해주면 재무부가 임의대로 그 돈을 쓸 수 있어요. 금준비법 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금준비법이 아직 유효하거든요. 아직 그 법이 있거든요. 그럼 트럼프는 프랭클린 드 루즈벨트 선배가 했던 대로 금준비법을 발동해서 금을 2조 달러로 재평가한다. 그러면 2조 달러의 그 화폐를 찍어서 연준이 재무부의 환율안정기금 계좌로 이체를 해준다. 그럼 이거는 백악관과 재무부가 임의대로 환율을 안정시키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 그러면은 국채를 사준다는 얘기죠. 국채 수요를 만들어서 무제한 국채를 사주면 바이백 프로그램과 똑같아요. 시중에 있는 국채를 연준이 아니라 그냥 재무부가 직접 사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국채를 발행하는 게 재무부예요. 그죠? 트레저리에서 발행을 하는데, 재무부에서 다시 또 그걸 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시중에 있는 국채를 사들이는 방법도 있죠. 이미 팔려나간 그 월가 은행에 있는 국채나 시중에 있는 국채를 재무부가 사들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무부가 공급자가 되고 수요자가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러면 바뀐 거는 연준이 화폐를 찍어서 재무부로 날라준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최종적인 결과는 시중에 그만큼의 달러가 풀리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떤 회계 장부를 정리하건 그거는 연준과 재무부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냥 결과적으로 2조 달러가 시중에 국채 매입을 통해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연준이 사주는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재무부가 환율 안정 기금을 통해서 방출하는 거죠. 그거는 그 미국 내에서 그러한 논의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하시는 지금 말씀이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X 같은 SNS를 통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준이 양적완화하는 방법에서 재무부가 양적완화하는 방법으로 무게 중심을 바꾸고. 그러니까 뭐 케빈 워시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편안해진 거죠. 그렇죠. 지금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네. 나는 금리만 낮춰주면 되고 네네네. 그렇게 해서 뭐 인플레이션 걱정도 사실 나도 없고 네네네. 다만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동안 계속 걱정했던 것이 그래 단기 금리는 낮아지는 건데 반대로 이제 양적 긴축이나 아니면 동결을 해버리면 그러면 장기 금리는 더 튀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걱정을 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해가지고 이제 장기 국채, 단기 국채의 그 비율을 바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아예 재무부가 다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콧 베센트라는 브레인을 통해서 트럼프가 구현하려고 하는 거는 그 연준을 그냥 금리 조절 기구로 만드는 거고 나머지 모든 통화 정책은 의회에서 행정부로 그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연준법은 모든 걸 다 의회가 통제하는 거잖아요. 네. 그 지명만 대통령이 하는 거죠. 승인도 의회가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게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다라는 어떤 비판들이 있는데 저는 그 비판에 반대하는 입장인 게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누군가가 그 얘기는 연준이 지금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라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그래야지 누군가가 어떤 정책으로 지금 상황을 흔드는 게 연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죠. 하지만 워시의 시각이나 트럼프의 시각이나 제가 봐도 지금 연준은 독립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아요. 연준은 태생적으로 중립적이거나 독립적일 수 없는데 지금 누군가 연준이 독립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대의민주주의에서 의회가 정했던 연준의 1차적인 책무, 물가 안정 여기에 충실하면 어쨌거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연준은 자산 매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특정 산업에 엄청나게 지난 50년간 개입을 해왔어요. 특히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는 어떤 산업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연준이 개입해서 특정 산업을 살리거나 반대로 얘기하면 그 반사작용으로 특정 산업을 제조업을 죽였죠. 이거는 지금 연준은 누가 보더라도 독립적이지 않아요. 중립적이지 않고 정치적인 기구죠. 저도 동의합니다. 양극화가 이렇게 심화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부자들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가난하고 이건 정말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재무부 쪽에서 더 역할을 많이 해서 그야말로 좀 사회적 양극화도 좀 해소하면 좋은데 이 양적 완화를 이래저래 하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회 양극화, K자형 사회 구조, 경제 구조는 계속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그 지금 교수님 생각에 100%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권이나 어떠한 정치 세력도 중립적일 수 없잖아요. 자기들 지지 세력에 유리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떠한 기술 발전이나 생산성 향상도 분배 문제를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산업혁명도 결국 양극화가 심화됐고 또 인터넷 혁명도 일부 IT 부자들이 양산됐고 그러니까 어떠한 역사도 분배 구조가 개선되는 쪽으로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배 구조는 훨씬 악화됐죠, 지금 양극화 구조는. 그래서 저는 양극화 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어떤 정권이 힘을 쓰거나 어떤 정책을 바꿀 거다. 이거는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보고 결국은 누구한테 유리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연준 구조가 민주당과 월가의 부자들한테 유리한 구조니까 나는 이거를 흔들어서 제조업과 공화당에 유리한 구조로 만들겠다는 거지 분배 구조를 개선해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 이건 아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부에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이제 지명을 한 것은 보관이 있을 거다. 그것이 이제 미국 연준에서 하는 그 양적 완화를 재무부가 직접 해서 월스트리트에서 메인스트리트로 금융에서 제조업으로 힘의 추를 좀 옮기겠다 이런 거 같은데요. 그 말씀을 좀만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케빈 워시 신임 이제 연준 의장이 최소한 양적 완화를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보관은 재무부의 양적 완화하고 이제 축을 같이 해서 월가의 양적 완화가 있어요. 그 IB 은행들이 어떻게 그러면 트럼프의 양적 완화에 울며 겨자 먹기로 협조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 작년에 트럼프가 월가의 채권 시장의 눈치를 보느라 월가가 요구했던,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이 요구했던 세 가지 사항을 다 들어주는 제스처를 취했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제외시키지 마라. 세계화 공급망에서. 그래서 중국과 관세 전쟁을 유예해라. 그래서 1년 유예했고요. 두 번째는 그 히토리를 사고 비트코인 사지 마라. F-35 전투기를 사라라는 거였어요. 국방비 증액해라. 그래서 국방비 1조 5천억으로 증액했고요. 그리고 히토리 공급망도 지금 갖추고 있고요.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도 작년 7월 30일 날 세금 중립적인 방안을 데이비 sak스 짜르를 통해서 발표하려고 했는데 일단 발표 안 했어요. 아무런 알맹이가 없었어요. 사실상 이제 요구사항을 들어준 걸로 보였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본 규제를 풀어달라, 월가에. 그게 뭐냐면은 월가가 자기 자본에 비해서 너무 많은 레버리지 투자를 하니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래서 월가의 자기 자본 규제를 늘리는 대책을 취했었거든요, 2008년에. 근데 이것 때문에 우량 자산인 미국 정부의 국채도 못 사준다, 우리가. 사주고 싶어도. 그래서 지금 국채 시장 안정에 협조하고 싶어도 우리는 못한다. 법으로 지금 막아놔서. 그게 이제 SLR 규제라는 거거든요.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국채를 사줄 때에도 자기 자본 규제에 포함이 돼서 이제 일정량의 그 자기 자본을 확정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그 지준율을 높이는 거니까 엄청난 부담이죠. 그래서 이 규제를 좀 풀어달라 그랬더니 트럼프가 풀어줄게 해놓고 나서 언제 풀어주기로 했냐면은 올해 4월 1일 날 풀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이 규제를 풀어서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 추산하고 있는 월가의 레버리지 투자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에서 최대 6조 달러예요. 그러면은 2년간 미국이 발행하는 모든 국채를 이 규제를 푸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되거든요. 이 규제를 어쨌거나 미국은 풀어서 그 레버리지 6조 달러의 국채 수요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량 국채를 살 경우에 6조 달러예요. 근데 국채만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최대 그래서 6조 달러, 1조 5천억 달러에서 시작해서 중간값으로 따지면 3조 달러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부의 양적 완화로 2조 달러, 지금 월가의 양적 완화로 대략 3조 달러 정도의 그 국채 수요를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 보관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연초부터 트럼프가 갑자기 월가와 허니문 무드를 깨고 기소하기 시작했어요. 파월 의장도 그 수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 제이미 다이먼도 그 금융 디뱅킹이라고 해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한테 패한 다음에 월가 제이미 다이먼이 트럼프와 트럼프 일가의 금융 계좌를 다 동결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의 판단으로는 정치적인 탄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정치적인 탄압이니까 5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 소송을 지금 건 상황이에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입장에서는 연초에 어리둥절을 해진 거예요. 작년에 트럼프가 내 말을 좀 듣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연초가 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미쳐 날뛰지라고 보니까 촘촘한 여러 가지 덫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제이미 다이먼이 트럼프의 이 같은 행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채권을 투매하게 되면 이미 4월 1일 날 규제를 푸는 조건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짜놨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럼 4월 1일 날 나는 이거 규제 풀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돌연 생각을 바꿔버리면 월가는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월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채권 시장을 울며 겨자 먹기로 안정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초에 트럼프가 계속 지정학적인 불안감을 고조시킬 때에도 예상했던 것만큼 국채 투매가 없었어요. 이제 덴마크라거나 유럽이 오히려 국채를 막 팔겠다고 하고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되면서 일본에서 국채를 내다 파는 양태는 보여줬었는데 오히려 월가는 잠잠했거든요. 이게 트럼프가 지금 걸어놓은 덫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월가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의 국채 수요처로 월가를 끌어들인 거예요. 근데 뭐 스캇 베센트나 케빈 워시가 다 월가 출신인데 월가를 꼼짝 막 이렇게 할까요? 정책을 수행해야 될 그 책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월가와 트럼프 간의 가교 역할을 해줘 왔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작년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중재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백악관에서 8, 9월 달에 세 번의 독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중국과의 어떤 관세 전쟁도 조금 완화되고 또 그 비트코인 비축 전략도 어느 정도는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고 국방비도 증액하고 해서 트럼프하고 그 월가와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을 효과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재왔는데 그게 지금이고 그 트럼프의 책사들은 현재는 트럼프의 정책에 협조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쨌거나 지금 국가의 욕을 먹고 있을 때는. 네. 네. 네, 그렇다면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윅 달러가 아니라 스트롱 달러가 맞잖아요. 다만 너무 스트롱하면 뭐 무역 적자가 또 커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소위 트리핀 딜레마가 있는데 김 작가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달러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돈을 풀고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일단은 약세인데 여기서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달러 약세가 도대체 뭔가?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러가 패권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달러가 스트롱하다는 얘기인데 달러 패권이라는 거 일단 어감 자체가 스트롱하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왜 자꾸 달러 약세를 원하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역 상대국 통화에 비해서는 저평가하는 약세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적으로는 그러니까 무역 상대국의 통화에 비해서는 저평가를 시키는 평가 절하를 원하는 거고 화폐 패권으로서의 미국의 신용도로서의 달러는 유지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병립하기가 쉽지 않은데 트럼프는 어쨌거나 일시적으로는 지금 달러를 상대국의 화폐 가치에 비해서는 저평가를 시켜서 계속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리쇼어링을 하겠다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패권으로서의 달러의 가치는 유지하겠다. 저는 약간 견해가 좀 다르긴 한데요. 스카 페센트가 최근에 기자들하고 뭐 간담회인지 뭐 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 6달러, 그 좋아, 뭐 이런 식의 어감을 비쳤다고 하는데 스카 페센트가 바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스트롱 달러를 원한다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저는 스트롱 달러를 더 원한다고 실제 생각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도 실제 관세 부과를 많이 한 이유가 결국은 이제 무역 적자 폭이 너무 크니까 그걸 줄이겠다. 이게 이제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그렇게 일단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트롱 달러가 돼도 그래도 무역 적자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스트롱 달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스트롱 달러를 하지 않으면 내가 굳이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 국제 거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그거 갖고 있다가 도리어 자꾸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난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그 통화의 가치는 스트롱 해야 된다. 가치가 점점 더 높아져야 된다. 다른 통화에 비해서. 그게 첫 번째인데 다만 이제 너무 스트롱해지면 이제 무역 적자가 너무 더 커지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축 통화가 되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적자를 봐가지고 위안화를 자꾸 세계에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을 맞춰야 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렵다. 그게 트리핀 딜레마인데 그래서 저는 일단 스트롱 달러라고 보는데 어쨌든 김 작가님은 약간 윅 달러로 갈 거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통화하고 비교할 때도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떨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환율은 저는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이제 있는데 그게 의도대로 안 돼서 이제 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부작용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트럼프는 국가 배드캅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계속 위크 달러가 어떻습니까라고 하면 great라고 하잖아요. 좋은 상황이야. 이건 되게 좋은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달러가 발작하고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다시 스콧 베센트가 나와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역시 강달러를 지지할 거야라고 이제 또 진정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국가 배드캅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이제 달러는 지금 시스템 하에서는 강달러일 수밖에 없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돈을 풀고 또 전 세계가 달러를 무역을 하기 위해서 수요하니까. 근데 이제 과세 전쟁으로 무역의 규모가 줄어들고 하면 예전만큼의 어떤 상황은 조금 완화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대 국가 통화에 비해서 달러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달러의 환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속적으로 그 정도를 낮추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환율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계속 달러 그 환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거죠. 무역 적자 문제를 해소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트리핀 딜레마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달러는 기축 통화로서의 신뢰도를 지켜야 되지만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이제 미세 조정을 할 거냐의 문제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어쨌거나 상대국 통화들에 비해서 현재 강세보다는 완화시켜서 현재 무역 적자보다는 완화시키겠다. 라는 전략이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통화 완화라든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면 이게 좋은데 이게 너무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신뢰도까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닉슨 쇼크 때는 석유로 달러의 하방을 지지해줬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 비트코인으로 하방을 지지해주겠다라는 전략을 이제 비축 전략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가치를 지금보다는 약세로 만드는데 이게 너무 떨어지면 달러가 망하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중간에 어딘가에서 미세 조정을 계속 해나가면서 지금 무역 적자,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이고 그렇다면 이제 달러의 유동성 공급 예전에 그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냐라고 하면 지금 미국은 다른 방법으로 달러의 수요를 늘리겠다.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거고요. 그러면 무역을 통한 달러 살포가 아니라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달러 살포를 해주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국채 수요를 이제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하나 더 언급하셨는데 사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통용이 되면 결국은 그걸 발행한 서클 인터넷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미국 단기 국채를 더 사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어쨌든 국채 수요가 나타난다.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러면서 스트롱 달러에 자꾸 적어도 떨어뜨리진 않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장기적으로 뭐 우상향한다. 일단 김 작가님 보시는 것 같고, 저도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모든 자산 중에 제일 많이 가격 떨어진 게 사실 비트코인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비트코인만 안 올랐느냐라는 시각에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먼저 올랐어요. 23년부터 비트코인이 8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12만 달러까지. 저기 1만 5천 달러에서.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먼저 6배가 오른 다음에 금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이 먼저 올랐는데 지금 조정받은 거라고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 트럼프라는 이 호재를 그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최소한 3년 정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임기가 3년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시기가 마침 딱 맞물려요. 트럼프의 임기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순환주기 사이클로 하면은 또 4년 뒤에는 금리를 인상하는 어떤 국면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유동성 축소와 이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맞물리겠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권이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가지고 있고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앞으로의 3년이 비트코인 투자의 최대 호기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대중 채택이 안 돼 있고 수요가 증가하는 국면에서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국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월가의 기관화된 자산이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일정 의미 있는 수준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둔화되겠죠. 가격 상승 폭이.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3년인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 시장의 눈치를 보느라 비트코인 전략 비축 계획을 언급하지 않거나 실행하지 않았는데 채권 시장을 지금 덫을 걸어놓고 채권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 놓은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실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7천만 명의 유권자를 포기하고 지금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거는 선거 전략적으로 바보 같은 생각이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실행할 거예요. 이제 저는 그게 이제 금의 재평가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액션을 취할 거다. 근데 사실은 트럼프는 이미 100만 개를 비축하고 있어요. 베네수엘라로 끝났어요. 베네수엘라 65만 개, 그 캄보디아에서 12만 개, 그리고 원래 20만 개 가지고 있었고 지금 딱 100만 개예요. 그렇다면 금값은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 그 트럼프 쇼크라는 거를 그 금의 재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금 가격은 폭등할 거예요. 달러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 가격은 폭등할 거라고 생각해요. 닉슨 쇼크라는 그러니까 앞서 전 말씀드렸는데 재평가하는데 굳이 그걸 공개하고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금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잔뜩 올린 다음에 하방 압력을 주기 그런 다음에 위해서. 그때 이제 일부 네네. 팔고 그런 다음에 비트코인은 너무나 명시적으로 이렇게 사지 말고 서서히 사서 어느 정도 자기 목표 물량을 채우면 우리 지금부터 살 거야 아니면 샀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다른 나라도 완전히 이제 발작이 일어나겠죠. 그 전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트럼프는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비축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도 돼요. 하지만 이제 그 신세롬이 상원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그 법으로 또 100만 개를 사겠죠. 근데 이미 100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금 가격이 올라서 재평가를 하면 좋으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올해 7월 4일이 중간 선거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트럼프의 지상 최대의 쇼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트럼프가 신문지상에 나오는 걸 보면 7월 4일 날 어마어마한 이벤트들을 많이 준비하고 왜 있는데 7월 4일이죠? 그게 그 독립 250주년. 네네네. 그러면 7월 4일이라는 그 날짜와 중간 선거까지의 기간 텀도 선거 전략을 짜는데 가장 유효한 텀이고 그 7월 4일이라는 독립기념일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비트코인 수도를 발표한 것도 필라델피아 유세가 그 2024년 독립기념일이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거 전략의 가장 유효한 타이밍이란 거죠. 근데 마침 올해 7월 4일이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일이에요. 트럼프는 지금 그때 나폴레옹이 만들었던 개선문보다 훨씬 더 큰 황금으로 된 개선문을 워싱턴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게 큰 개선문을 세우고 사람들의 그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지금 하나하나 짜고 있는데 그때 트럼프가 뭐라 할 거냐면 그 독립 250주년 기념일 때 경제 독립 선언문을 낭독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상 최대의 쇼로. 그게 이제 250년 전에 토머스 제퍼슨 선배는 정치적인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그 트럼프가 그 아젠다 47이라는 공약집에 표현해 놓은 말대로 하면은 미국은 250년 전에 토머스 제퍼슨이 독립선언을 했지만 지난 250년간 글로벌리스트와 딥스테이트와 중국에 지배당하고 있었다. 그 일반 제조업체 서민들이. 그래서 나는 금을 재평가해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방법으로 달러의 패권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을 마련했고 그리고 관세 전쟁으로
지금 제조업을 리쇼링해서 제조업 중산층을 살리는 데 초석을 다 갖고 성공했다. 그래서 나는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일 날 미국의 명실상부한 경제 독립을 선포한다. 이게 트럼프의 구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김창희 작가님 말씀 들어보면서 그 어떤 정치학자보다도 아주 실감나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서사시처럼 잘 엮어 네.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식, 채권 이런 쪽은 어떻다고 보세요? 적어도 저는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독립기념일뿐만 아니라 선거 있을 때까지는 모든 자산이 다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긴 저도 하는데, 원화는 사실은 원화 표시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경제적인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고 그리고 닉슨 쇼크 이후에 변동환율제가 된 다음에는 사실은 달러를 푸는 거 이상으로 원화를 풀어야지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그 이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가계부채도 많고 부동산 그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인지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게 겁나가지고 돈을 안 푼 정부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규제로 잡고 돈은 풀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고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거는 저는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또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현재 정부가 그래서 부동산은 규제나 세금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진정시키겠다는 거지만 사실은 그거는 댐을 열어놓고 수도꼭지를 잠그겠다라는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거의 뭐 미국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에 한번 또 모시고 한국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어쨌든 모든 게 다 정책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뭐 원하는 대로 되면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툭툭 터지고 막 이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선거 때까지는 잘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는 상황이 굉장히 걱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버블이 너무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 버블이 어느 순간 뭐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사실 반도체하고 로봇과 관련해서 뭐 현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거의 다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경기가 갑자기 꺼져버리거나 미국에서 어떤 새로운 상황이 전개가 돼버리면 직격탄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마지막으로 김 작가님 보시기에 우리 개인이 투자자로서 아니면 그 일반적인 경제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산 투자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화폐 시장을 제가 좀 바라봤을 때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이 어마어마한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변곡점에서 기회가 오는 건데 그 변곡점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만드는 거죠. 그 정도 능력은 우리가 안 되니까 그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판에서 우리가 그 판을 읽고 그 기회에 동승하는 게 이제 우리의 최선의 정책 전략이라고 보면은 지금은 달러라는 법정 화폐가 신뢰가 깨지면서 이게 마지막 국면인데 그 레이 달리오가 부채의 어떤 주기 이런 거를 말했을 때 보면은 오히려 그 부채 때문에 문제가 생긴 마지막 국면에서 부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 그거를 해소하려면 더 돈을 찍는 수밖에 없고 또 불만인 표심을 잡으려면 돈을 찍어서 표심을 달랠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돈을 더 찍어서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 패턴이 반복된다고 보면은 달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찍어질 거고 화폐가 팽창했을 때 그 명목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상승하는 자산들은 우리가 과거 패턴을 공부하면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지금 뭐 부동산, 금, 은이 상승하고 지금 AI 주식이 상승하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이유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그 하나의 어떤 줄기라고 보면은 그 줄기를 잘 파악하고 저희가 파도를 뭐 만들거나 또는 파도가 정확하게 언제 어떤 높이로 칠지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파도가 칠 거다 안 칠 거다 정도는 예측할 수 있고 또 그렇다면 파도 타는 방법을 배워서 그 파도를 잘 타면 우리가 서핑을 즐길 수 있다 자산시장에서 그 정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화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찍어질 거다. 네. 네, 그렇다면 누군가 들고 있는 부동산, 금, 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이 물론 비트코인은 지금 눌려 있지만 저는 올해 내에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자산들이 당연히 이제 달러를 담는 그 가두는 해칭 수단으로서 어마어마한 각광을 받을 거고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우리 시청자님들도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자신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쉬운 대담을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더 새로운 정보로 같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또 우리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